멕시코 과달라하라 방송국 간부 회의실. 멕시코의 저명한 미국 콘텐츠 수입 업체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멕시코의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드라마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한국 같은 변방의 아시아 국가를 꺼내는 겁니까? 그런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먹히기나 하겠어요? 시청률 5%만 나와도 기적이겠죠. 안 그래요? 과달라하라 방송국 회의실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표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 후 멕시코 방송국 시청률 분석실에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시청률 74%, 멕시코 방송계를 휩쓸던 기존 미국의 드라마 시청률을 압도적인 수치로 제쳤고, 수천 명 규모의 한국 문화 모임 결성은 물론 지역신문 일면 기사에 온통 한국이 장식하면서 멕시코 대표 방송가에선 한국 드라마를 서로 편정하기 위해 앞다투어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멕시코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로메로입니다. 올해 52살이고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남편 호르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루시아는 27살로 바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호르헤 아침밥을 차려주고 점심도 도시락으로 싸주고 저녁엔 또 밥상을 차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반복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과 나누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침에 잘 다녀와 라고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다며 시큰둥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딸 루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하면서부터는 집에 와도 방문을 닫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엄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먹었어 라며 간단히 대답하고 끝이었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던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새 저희 집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죠.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어도 수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멕시코에서는 가족이 모여 앉으면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보통인데 저희 집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낮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외로웠습니다. 집안일을 다 끝내고 나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웃들과 가끔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하지는 않았고 친구들도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멕시코 드라마나 미국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재미있다는 드라마를 봐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제게는 너무 과장되게 느껴졌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보다가 중간에 끄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볼만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낯선 얼굴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막이 스페인어로 나오고 있었는데 배우들의 얼굴이 멕시코나 미국 배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여자 주인공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 표정에서 뭔가 익숙한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제가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짓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그 드라마가 바로 그녀는 예뻤다였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다른 느낌의 드라마구나 생각하며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어린 시절 예뻤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직장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사랑에서도 소외되는 그 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나름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호르헤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주인공이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집에 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물론 저는 라면 대신 또르티아를 먹지만 그 외로운 기분은 똑같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 밥을 먹는 기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놀라운 건 주인공이 점점 변해간다는 거였어요.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멕시코 드라마에서는 보통 외모나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달랐어요. 남자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처가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호르헤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초기에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인공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울컥했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남편과 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거든요. 드라마 속 직장 동료들의 우정도 부러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왜 이렇게 늦었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드라마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잠깐 함께 봤는데 이상한 드라마 보네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오랜만에 제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드라마 속 대사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예뻤다를 매일 같은 시간에 챙겨보게 되었고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 드라마를 K-드라마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루시아가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화면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한국 드라마야. 정말 재미있어.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보신다고요? 저도 한국 드라마 봐요. 정말 놀랐습니다.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니요. 그동안 뭘 보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걸 봐? 이태원 클라스요.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봤어요. 엄마는 뭘 보고 계세요? 그녀는 예뻤다 보고 있어. 정말 감동적이야. 그날부터 루시아와 저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가 본 이태원 클라스는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였는데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 이야기인데 편견을 깨뜨리는 내용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한국 드라마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들이 현실적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거든요. 루시아의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멕시코 드라마는 보통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나 신데렐라가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한국 드라마는 달랐어요.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희는 함께 그녀는 예뻤다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루시아는 처음 보는 거였는데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특히 여자 주인공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회사에서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실력으로 인정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 드라마 주인공처럼요. 딸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루시아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저희 모녀를 다시 연결해준 셈이었어요. 루시아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드라마를 보면 항상 가족 간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멕시코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멕시코와 정말 비슷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예전처럼 대화를 많이 해요. 한국 드라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이야기도요. 루시아의 제안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딸과의 거리감 때문에 많이 속상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만 즐기기에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루시아와는 대화를 나누기엔 워낙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과달라하라 국립자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K-드라마 연구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모임이었는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대학교 모임에 제가 끼어도 될까 싶었죠. 게다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정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20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직업도 학생, 주부, 회사원, 교사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엘리사 교수님은 60대 초반의 우아한 분이셨는데 한국 드라마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셨어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와 가치관을 탐구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25살 대학생 카를로스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사회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40대 초반의 주부 마리아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70살 할머니 로사리오의 이야기였어요. 손자와 함께 도깨비를 보다가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공통 분모가 생겨서 신기하고 참 기쁘네요. 말씀을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적 유사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두 나라 모두 가족 중심의 사회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쉽게 공감하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분들과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대 회사원인 후아는 한국 드라마 덕분에 아내와 대화가 늘었다고 했고 50대 교사인 글로리아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루시아에게 모임 이야기를 해주니 정말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이실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딸의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집안일만 하던 제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거니까요.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는 일도 많아졌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했는데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상한 드라마 보고 있네. 하루 종일 그것만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재미있어서 그래. 당신도 한번 봐봐. 한국 드라마? 그게 뭐가 좋다고. 현실성도 없고 다 똑같잖아. 남편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더욱 못마땅해 했어요. 대학교 모임까지 나간다고? 그런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집안일은 다 하고 있잖아. 나도 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취미라고? 텔레비전 보는 게 무슨 취미야? 그것도 한국 거를. 남편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한국 드라마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모임에서 엘리사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제주도 해녀 이야기라고 했죠. 처음에는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기 시작하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캐는 할머니들이었어요. 거칠고 투박해 보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엄마와 딸의 관계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드라마 속 엄마는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들은 그런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누가 알아주었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폭삭 속았수다를 보는 것도 못마땅해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는 거야. 도대체 드라마 보고 울어서 뭐 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감동적이어서 그래. 정말 좋은 드라마야. 한륜이 뭐니 하는 것들 다 상업적인 거야. 속지 마. 막말로 한국 문화랑 정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매일 울고 있어. 점점 이상해지네. 남편의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왜 자꾸 폄하하는 건지. 그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축구나 뉴스를 함께 봐주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잖아. 그냥 집안일만 하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제게 준 위로와 기쁨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혼자 폭삭 속았수다를 계속 봤습니다. 해녀 엄마가 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해녀 엄마의 삶이 제 인생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상황이 똑같았어요. 특히 드라마 중반부에 나오는 장면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해녀 엄마가 딸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혼잣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해녀 엄마가 아픈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바다 일을 놓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생을 알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리 시끄럽게 우는 거야? 아직도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거야? 남편은 방에서 나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텔레비전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해녀 엄마가 바닷속에서 전복을 따다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한국 드라마야. 해녀 이야기. 남편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장면은 해녀 엄마가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새벽부터 바다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일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드라마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도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드라마니까 저런 거지 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어서 나온 장면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해녀 엄마가 딸과 통화하면서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자식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서 계속 봤어요. 평소 한국 드라마를 무시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화면 속에서 해녀 엄마가 아픈 남편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남편이 고맙다고 말하자 엄마가 펑펑 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도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저 아저씨 왜 울어? 아내가 평생 자기를 위해 희생한 걸 깨달았으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남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이어졌는데 해녀 아버지가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드라마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해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밥을 먹고 나서 바로 일하러 나갔는데 그날은 식탁에 좀 더 앉아 있었어요. 어제 그 드라마 어디서 하는 거야? 저녁에 볼 수 있는데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더니 말입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더라고요. 오늘 그 드라마 하는 날이지? 응, 곧 시작해. 그날 방송부는 해녀 아버지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장면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소. 정말 미안하오. 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남편의 모습 중 가장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마르타.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여보라고 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미안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는 걸 듣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미안해?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쌓여있던 서운함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나도 당신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이제 말해. 뭐든지.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 서운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말이야. 남편은 그 이후로 가끔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집중해서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게,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같은 것 같아. 엘리사 교수님의 모임에서 특별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과달라하라 시내에서 한국 문화 축제를 열어보자는 거였어요. 단순히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도 만들어보고 문화도 체험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해녀 밥상을 재현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가 해녀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죠.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졌는데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김치는 만들기 어려워서 한국 식품점에서 사기로 했고 잔치국수와 파전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루시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축제 소식을 알리고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음식 축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했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잔치국수 면 삶는 건 내가 도와줄게. 축제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임 회원들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와서 총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공원에 텐트를 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파전이었어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멕시코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이거 또르티아보다 맛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잔치국수도 호평이었습니다. 평소 파스타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한국식 국수의 깔끔한 맛을 좋아했어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네요.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치볶음밥은 처음에는 조금 매워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번 맛보고 나서는 계속 찾았어요. 이 맛에 중독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좋아하는 드라마와 배우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감정들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과 대화가 늘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축제 마지막에는 다 같이 폭삭 속았수다 주제곡을 함께 들으면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감동의 눈물이었죠. 축제가 끝난 후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축제를 취재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 팬들의 문화 활동이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엘리사 교수님과 루시아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인터뷰 당일 정말 떨렸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웠던 제 삶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선생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자는 왜 하필 한국 드라마였는지 물어봤어요. 한국 드라마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멕시코 문화와 비슷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공감한다는 메시지가 많이 왔고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방송국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멕시코 드라마나 미국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했던 방송국들이 한국 드라마 수입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층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방송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예뻤다와 폭삭 속았수다의 시청률이 기존 프로그램들보다 높게 나왔다고 했어요. 다른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김비서가 왜 그럴까, 미스터 션샤인 등 다양한 작품들이 멕시코 안방극장을 찾아왔어요. 엘리사 교수님은 이런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문화적 공감대 때문입니다. 가족 중심 사회, 정서적 유대감, 인간관계의 중요성 등 멕시코와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모임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회원 수가 2배로 늘어났고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임의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호르헤와 저는 이제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를 묻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해요.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면서 감상을 나누곤 합니다. 한국 드라마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 남편의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이죠. 드라마 속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걸 배웠거든요. 루시아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저도 모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줍니다. 엄마가 이렇게 활발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멋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딸의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K-드라마 모임은 이제 과달라하라에서 가장 큰 문화 동아리가 되었어요. 회원이 200명을 넘었고 매월 한국 문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어서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 여행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폭삭 소가수다의 촬영지인 제주도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꿈만 같은 일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저를 한국 드라마 전문가로 대하며 가끔 자문을 구하기도 하죠. 어떤 드라마가 멕시코 시청자들에게 잘 맞을지,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마르타 씨 덕분에 우리 방송국 시청률이 많이 올랐어요. 프로그램 디렉터의 말입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자신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그저 남편과 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꿈 같은 건 사치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드라마 속에서 봤던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루시아와 함께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게 언제였죠?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정확히 1년 전이네. 정말 많은 게 변했네요. 그러게 한국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었어. 내 삶이었어. 정말 그랬죠.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선생님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외로웠던 중년 주부가 자신의 가치를 찾고 가족과 화해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저희 가족의 변화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은 한국 드라마로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이에요. 대체 지금 한국이 여기에 왜 끼어드는 겁니까? 이곳 미국의 한 장교가 얼굴이 빨개진 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형편없는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28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7초 만에 한국이 주목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전 미국에서 나고 자라며 굳건한 나라의 군사력을 지키고자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미국 장교 제임스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제 성격을 보시고 일찍부터 군인으로 키울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날렵하고 민첩하며 겁이 없고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제 모습과 체력도 좋아 군인으로서 딱 알맞은 조건이라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군인의 꿈을 갖고 살다 보니 진로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고 그저 군인이라는 목표 하나만 두고 살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 장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기 시작했고 육군, 해군, 공군, 해양경비대, 우주군, 각 군별로 사관학교가 있는 미국은 이 중 한 곳을 졸업하면 장교로 지낼 수 있었죠. 물론 엄격한 신체 기준과 학업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추천서가 필요한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학비 전액 지원에 졸업 후 곧바로 장교 임관의 높은 수준의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력적이라 생각했죠. 모든 과정을 천천히 밟고 미국 장교가 된 저는 군대의 리더로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행정 및 작전 계획을 담당하고 있죠. 주어진 임무에 따라 역할은 다르긴 합니다. 이 외에도 군사정책, 예산관리, 인사관리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의료, 법률, 정보, 공학, 사이버 보안 같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기도 하죠. 각 군대에 따라 역할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전 장교로 살아가는 제 인생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리더십이 매우 강한 편이던 제게 아주 알맞은 직업이라 할 수 있었죠. 실제로 병사들도 저를 많이 따라주기도 했고 그들의 고충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을 친가족처럼 친구처럼 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지인들과 가족들은 장교로 일하는 저를 보며 그랬죠.
제임스는 장교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천직이 따로 없어 보여. 일할 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직도 장교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막연하게 장교가 되겠다고 참 노력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이렇게 노력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아. 여기서 더 욕심이 하나 있다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군사력도 내 시야도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어. 모두가 제게 욕심쟁이라 했지만 딱 하나의 남은 목표가 있기는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시야를 좁히지 않고 더 넓히고 싶었죠. 미국도 날이 갈수록 군사력이 보충되고 발전하듯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니 그들의 발전을 기대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은 일과를 보내던 중 새로운 일을 할 기회가 생겼죠. 다국적 연합훈련은 종종 하던 일이나 오랜만에 열린 훈련이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세계 각국, 영국, 독일, 한국, 호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모든 군인들이 한 기지에 모였죠. 사실 이렇게 다국적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예상할 수 있듯 서로의 자국에 대한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자부심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제 태생인 미국의 장교라는 게 가장 뿌듯한 순간이기도 하죠. 미국은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순위까지도 전체 순위에서 늘 1위를 하는 유일한 나라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장교인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모인 다국의 장교와 사병들 앞에서 가장 우쭐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쭈뼛거리고 있던 와중에 전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장교인 제임스라고 합니다. 이번 다국적 연합훈련은 특히나 세계 각국에서 더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여 기대가 크네요. 부디 무사히 훈련을 마치길 바라며 저희 미국에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없이 물어보세요. 다 공유해드리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 뒤이어 중국인 장교 위메이가 말을 했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이지 우리가 미국에 배울 게 있어서 모인 게 아닐 텐데요. 각자 맡은 바 임무 수행 잘하고 훈련이나 제대로 하고 그러다 복귀하자고요. 미국에 배우고 말고 그런 의미 없는 소리는 굳이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각국의 장교들의 신경전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며 우리 미국을 높이 세우니 아니 꼽게 보던 중국인 장교 위메이가 바로 치고 들어온 거였죠. 묘한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은 연합훈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니 많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자국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일반인이라도 많이 화가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교와 사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국의 가장 예민한 군사력을 평가해버리면 그건 당장 총을 들고 전쟁을 치룰지도 모를 만큼 아주 예민한 사안이었죠.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서로에게 쳐두고 적절한 거리를 둔 상태로 그렇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서로를 경계하는 태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 애들은 왜 저렇게 약해? 체격 좀 봐. 쓰나미 한 번 오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저것도 사병의 장교라고 여길 온 거야? 총은 제대로 들고 겨누기는 할 수 있는 건가? 미국은 지들이 뭐 대단한 줄 알잖아. 1위라고 무조건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니 아까 제임스인가 뭔가 그 장교가 하는 말 들었지? 지들한테 물어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무시하는 발언이잖아. 웃기지도 않아. 서로에 대한 욕은 훈련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각 팀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서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죠. 서로 훈련을 진행할수록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물론 저 역시 그들의 말처럼 다른 나라 장교와 사병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인데, 미국 장교가 하는 말인데 그걸 단순히 무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싶었죠. 결국 그들의 자격지심은 옳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들의 발목을 부여잡을 것이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신기하게도 욕이 아닌 칭찬이 어디선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국적 연합훈련 중 칭찬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집중해서 들어봤죠. 아까 봤어? 한국 애들 다르긴 하더라. 요즘 군사력도 강해지고 방산 수출도 부스터 달고 한다더니 확실히 한국 전쟁 해본 역사가 있는 애들이라 그런가 다르긴 하네. 한국 부대원들이 체력도 확실히 좋긴 하더라. 그리고 임무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고 엄청 민첩해서 깜짝 놀라긴 했어.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 부대원들보다 훨씬 눈에 띄긴 하던데?
이번에 한국 진짜 다시 보는 중이야. 대체적으로 모두 입을 모아 한국인 부대원들에 대한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보통 다양한 임무가 주어지고 그걸 수행하는 것으로 매 훈련마다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부대원들은 매 훈련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죠. 심지어 서로를 모함하고 자국을 높이 세우기 바쁜 이 살벌한 훈련장 속에서 유독 한국 부대원들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눈길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기 시작했지만 점점 주변에 저희 미국 동료들도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군들 진짜 의외던데? 평가 기록도 무조건 1위 아니면 2위에다가 심지어 여유로운 태도까지 보여서 난 진짜 놀랐어. 오랜만에 훈련하니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던데 한국군들은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대단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한국군들 보고 많이 놀라긴 했어. 확실히 한국 전쟁을 치러본 역사가 있는 곳이라 그런가 진짜 다르긴 하더라. 뭐랄까 현장에서 더 강하고 전략적이고 전투적인 느낌이 들긴 했어. 한국군들 임무 수행하는 거 넋놓고 보느라 오히려 내 임무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니까. 훈련이 끝나고 쉬는 내내 동료들은 계속해서 한국군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고 저는 점점 듣기가 싫어졌죠.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봤자 거긴 한국이고 우린 미국인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군들 보고 놀라는 건 내가 그렇다 쳐도 우린 놀라지 말아야지, 안 그래? 제 말에 한 동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군들을 괜히 칭찬하는 게 아니야, 제임스.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다들 베트남 애들 약하다고 괴롭히고 약 올리는 건 알지? 근데 한국군들만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면 도와주기까지 하는 여유까지 부리면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니까 그게 놀라웠던 거야. 알고 보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죠. 다양한 국적에서 모였지만 유독 약한 상대인 베트남군을 모두가 괴롭히고 비웃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군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면 모두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임무 수행은 하겠어? 아니 나라는 지킬 수 있는 게 맞아? 저런 애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군인이라고 여길 온 거야? 베트남은 뭐 당장 내가 혼자 가도 집어삼키고 오겠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군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뭐 저런 것들까지 연합훈련에 끼워 넣고 있어?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모두가 베트남군을 상대로 맹렬하게 비난을 쏟아냈지만 한국군의 태도만 달랐어요. 다칠 수도 있으니 저랑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훈련 중에 부상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 없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분명 이 훈련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자신의 나라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기적으로 냉정하게 훈련에 임해야 했죠. 그러나 한국군들만 비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약한 상대인 베트남군을 도우며 함께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상대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한국군의 참된 모습은 분명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거듭해 들을수록 저는 흘려듣던 한국군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꽂히면 계속 파내는 집요한 성격이라 전 한국군들에게 꽂혀 계속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던 중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이 훈련은 협동훈련으로 함께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임무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밀사항이라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협동훈련이다 보니 뒤처지는 팀이 있고 앞서는 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베트남군들은 체력도 약하고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훈련 내내 협동은커녕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어떻게든 팀원이 된 이상 함께 이끌고 나가며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뒤처지는 베트남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늘어나고 모두의 체력에 타격이 오자 이를 본 중국인 장교 위메이가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이봐. 당신들은 군복 입으면 군인인 줄 알아? 어디서 이런 빌어먹을 것들을 데려와서 군인이라고 같이 연합훈련을 하라 말아야. 군인의 기본인 체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하라는 소리야? 협동이고 나발이고 이런 것들이랑 같이 못하겠다고 나는.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발언에 베트남 군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체력이 받쳐주질 않는 거였죠. 그렇게 어떻게든 훈련을 마치고자 애를 쓰는데 본인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베트남군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체력도 없는 것들이 군인이라고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이봐 베트남들, 니네들은 양심도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러고 있어. 여기가 무슨 동네 군인놀이 하러 오는 곳인 줄 알아. 저 시커먼 베트남 것들 내 눈앞에서 치워.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발언은 제가 들어도 선을 세게 넘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말에 수긍이라도 하는 듯 실실 웃기도 하고 동료들끼리 속삭이며 베트남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를 선두로 한국군들이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앞을 가로막아섰죠. 체력이 약하면 같이 훈련으로 보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강인한 체력을 지닌 병사들은 몇 없어요. 다 피눈물 나는 노력과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함께 도우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들보다 체력이 뛰어날지언정 다른 점에서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군인 정신 중 하나라 배웠는데 아닌가요?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의 말에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 병사들을 위아래로 훑고 비웃으며 말을 했죠. 아이고 아시아니까 어련하시겠어요. 예. 아무튼 한국인들 오지랖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고작 저런 베트남 것들 편을 들겠다고 지금 중국을 건드린다 이 말이지? 볼 것도 없는 건 니네들 한국도 똑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구나 싶네요. 끼리끼리 잘 뭉쳐서 잘 해보십시오. 전 보잘것없는 것들에 취미 없거든요.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대놓고 깔보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는 곧바로 정색을 하며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죠. 근거 없는 무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죠. 딱 여기까지 경고하겠습니다.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는 아주 깔끔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많이 놀랐어요. 각국에서 모인 이 자리는 모두에게 어려운 자리이기에 누구 하나 나서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소수의 편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 역시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행실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국제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돕는 것을 떠나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경고까지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도대체 한국군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들은 무례하지도 않았고 정말 예의가 바른 군인들이었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무례함과 단호함에 그야말로 한 끗 차이라 생각하는데 한국군들은 묘하게 이 선을 결코 넘지 않고 늘 할 말을 당당하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죠. 안 그래도 한국군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직관한 후 저는 한국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 덕에 폭풍 갔던 시간은 정리가 되었고 저희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죠. 바로 야간 행군 훈련이었는데 이건 모두에게 체력적으로 힘든 훈련이라 별로 반기지 않았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저희들이니 힘을 내 이 훈련도 해내기로 했죠. 야간 행군 훈련은 팀 구성을 하여 진행했으며 저희 미국, 한국, 중국이 같은 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과 같은 팀으로 구성된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묵묵히 훈련에 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계속해서 훈련 내내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한 소리를 했죠. 위메이, 이건 중국 팀원들만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라 세 나라가 합심해서 훈련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독단적으로 자꾸 움직이니 작전 수행에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처음 의논했던 방향대로 가시죠. 제가 한 소리를 하자 궁시렁거리더니 따라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교인 제 말은 먹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기 시작했죠. 야간 행군 훈련은 시야가 제한적이라 장애물, 경사, 지형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길을 잃을 수 있고 부대원들끼리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처음 작전을 짠 내용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게 맞았죠. 또 피로도 자체가 높은 훈련이라 최대한 서둘러 끝내는 것도 맞았는데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저희들이 의논한 작전 계획과 다른 계획을 현장에서 계속 바꾸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또 중국군들은 그걸 따르느라 저희들이 안전하게 형성한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인원을 거스리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대열이 점점 무너지면서 소란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태껏 훈련 중 가장 황당하고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어이없는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독단적인 지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걸어서 어느 세월에 끝내냐고, 이쪽으로 와서 그냥 2줄이고 4줄이고 빨리 가자고, 내 말 안 들려? 니네들 4명을 어길 셈이야? 결국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독단적인 행동 탓에 중국군 한 명은 어둠 속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라진 중국군을 당장 구출해야 했어요. 다만 모두가 갑작스럽게 처한 이 상황과 이미 소진된 체력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의 진두지휘 아래 한국팀은 재빨리 수색 구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안전이라는 건 명심해. 우린 오늘의 우리 팀원을 재빠르게 구출하고 남은 훈련을 마무리할 거다. 모두 알겠나?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고작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죠. 한국 팀들은 각자의 역할대로 움직였고 놀랍게도 안전하게 중국군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몸으로 어둠이 깔린 이 낯선 곳에서 재빠르게 작전을 짜 구출까지 해내는 걸 보고 전 한국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 놓고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한국팀이 너무 과한 액션을 취했다며 트집을 잡았죠. 뭘 그렇게까지 오버를 하고 그래요? 냅두면 알아서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관심병 있습니까? 그쪽들 움직이는 거 보고 내가 더 놀랐네요. 한국 군인들은 여기에 무슨 자원봉사 하러 왔나 봐요? 아니면 이참에 군인 말고 봉사자로 직업을 바꾸시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비겁해 보였어요. 본인의 독단적인 지위 때문에 자신의 팀원이 다칠 뻔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대신해서 구출해준 한국군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농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군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군들은 꽤 유연하게 저 말을 웃어넘겼지만 명예에 대한 비난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죠. 저희 한국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이건 못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한국군들의 단호함에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전 그때 느꼈어요. 한국군들에게는 분명히 뭔가 특별하고 다른 정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군의 대응 방식은 군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교과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단호하고 따뜻한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닌 신기한 모습이었죠. 점점 한국군들에게 신기한 매력을 느끼고 있던 저는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에 큰 사고로 인해 훈련은 잠시 중단이 되었고 휴식에 들어간 어느 날 밤 우연히 한국군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한국군에게 직접 한국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나라이고 모두가 망할 거라 확신했던 나라인데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과도 같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한국군들에게 직접 6.25 전쟁과 독립운동, 가난했던 시절을 극복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단한 나라이긴 하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3년 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결국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죠. 세계 최빈국 수준이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전쟁 직후만 해도 전 세계에서 한국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평가를 했지만 미국의 경제 원조를 시작으로 새마을 운동,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 정책, 민주화 등을 차례대로 이뤄내면서 어느새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발전하면서 한국은 선진국으로까지 왔고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이뤄낸 거예요. 무엇보다 중간중간 IMF 등 위기가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살리려 애쓰며 노력했고 그 결과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기에 정말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겉보기엔 작고 인구수도 적지만 한 번도 문화를 잃어본 적은 없는 강한 나라예요. 저희 한국은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감사함을 후손들이 살아가며 더 성장시키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발전해온 역사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한국에 대해 짧지만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고 이 설명만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정신력이 어떤지, 당당함과 단호함, 그리고 예의와 배려심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지 다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시릴 정도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 한국의 현재를 만나고 있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한국의 과거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부대에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휴가를 얻어 고민도 없이 바로 한국 부대로 갔습니다. 바로 한국의 과거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 말이죠. 부대의 초청 덕에 저는 감사하게도 한국군 참전용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70대 후반의 참전용사 정진우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전 궁금한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의 과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니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굴복당하지 않은 민족의 후예야. 같은 전우나 약자는 내 누이처럼, 내 형님이자 가족처럼 돌보곤 했지. 그렇지만 우리들은 적이나 무례한 강자에게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 그들의 무례함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곤 했지.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거 100번이고 1000만번이고 내놓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어. 강자에게는 강했고 약자에게는 약했지만 나라를 건드리는 이들에게는 우리들의 목숨을 내던지고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기필코 지켜내곤 했지. 바로 이런 정신이 그대로 후대 군인들에게까지 이어진 거군요. 전 한국 군인들의 용맹함과 단호함 그리고 약자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참전용사 정진우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데 뭉클해지며 정말 높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전용사 어르신을 직접 뵙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는 앞으로의 제 장교 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줄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깊은 여운을 안고 전 다시 훈련 장소로 돌아갔고 이제야 비로소 훈련 막바지에 돌입을 했습니다. 막바지에 오니 다시금 야외 실전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디 아무 일 없이 훈련이 끝나길 바라기만 했죠. 그러나 역시 또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분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한국군들이 주목받는 것이 싫었던 탓인지 아예 한국군들을 훈련해서 소외시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서로 협력해야 할 작전에서 도대체 왜 멋대로 판단해서 지휘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훈련을 따를 병사 말고 지휘자가 있습니까? 자꾸 훈련 중 독단적인 행위 좀 자제하시죠. 내가 무슨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중국 장교인데 지휘를 못합니까? 한국군들이 굳이 저기 필요가 없는데 저러고 있으니 빠지라는데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싸움을 걸던 중국인 장교 위메이와는 결국 언성이 높아졌어요. 다른 군인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제 동료들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한국군들은 저희들을 말렸고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는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시간 안에 끝내야 하니 우선 훈련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훈련 전 작전 계획은 모두 세웠으니 그대로 수행하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다시 작전을 세우는 쪽으로 가시죠. 한국군들은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대신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단호하고 깔끔하게 대처를 하는 게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잘못된 지시를 아주 깔끔하게 바로 잡았고 훈련을 문제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이 모두 끝난 뒤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와 차를 한잔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도대체 한국 팀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자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죠? 심지어 약자에게는 배려 깊기도 하고 물론 이전에 참전용사 어르신도 뵙고 해서 군인 정신과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했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중국 장교 위메이의 말에 상처도 몇 번이고 받았을 텐데 늘 대응하는 게 멋져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데서 진짜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한국도 정말 폐허부터 시작한 나라이고 다양한 도움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불필요한 것들은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국가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겠네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전 이번에야말로 느꼈어요. 전 한국군들과 함께하는 동안 절대 깰 수 없는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모두 마치는 순간까지도 중국 장교 위메이는 본인의 부끄러운 행실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게 딱 중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을 모두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꼭 한번 제대로 방문해서 역사를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다. 물론 지금 와서 한국 역사를 배운다고 제 인생에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정신력 하나는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했거든요.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에 이어 가난마저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한국의 힘은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바탕에는 강자에게는 당당하고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참된 정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우치며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강하다는 것은 남을 밟고 내 나라가 강하다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배국과 피지배국 모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군의 모습이 군인으로서 매우 존경스러웠으며 전 앞으로 제 남은 장교 생활과 제 아래 병사들에게 한국의 참된 정신을 꼭 새겨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들 잘났다고 어깨에 힘들을 주는 걸까요? 참 우리나라의 강강약약 정신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즐겁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